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안 좋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그리고 실제로 검토를 해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뭐 다음 주에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 다주택자들, 뭐 부자들을 배불리기 위한 것이다, 뭐 시장 논리로 가야 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주목해야 될 것은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바보는 아닐 텐데 왜 그런 무모한 이야기까지 꺼내겠느냐라는 것을 사실은 가장 집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2억 이상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을 허용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둔촌주공을 뭐 살리기 위하고 막 그것도 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여론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런 반대 여론을 예상을 하고서도 왜 정부가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저는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은 건설사를 살리기다, 뭐 부자들을 배불리게 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기는 하지만, 이게 좀 복잡한 문제인데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이 연결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간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정부는 왜 LTV를 제한을 했을까라는 궁금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아파트를 살 때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상승을 하면서 40%로 제한을 했죠. 그래서 이것 또한 뭐 현금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 서민들은 집을 살 기회를 박탈시켰다, 이러한 여론들이 있었지만, 이거를 아주 큰 틀에서 보면은요. 자, 기존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5억짜리 아파트에 80% 대출을 하게 되면은 4억을 대출을 해주면은 됐죠. 자, 근데 이 아파트가 서울에서 5억이 10억으로 간 적 많이 있죠. 아파트로 가면은 이거를 80%를 계산을 하게 되면, 80% 대출을 하게 되면은 8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아파트 전체에서 몇 퍼센트의 비율, 이거를 계산을 하지만, 나라에서 입장에서는 이 대출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통화량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비율대로 대출을 하게 되면은 8억, 두 배가 되는 거니까 통화량을 두 배를 찍어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40%까지 해줬으니까 40%가 되면은 기존처럼 4억으로 가능한 거죠. 뭐 물론 9억 이상 아파트 제한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이 비율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통화량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팬데믹 때 양적 완화가 있어서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같이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지만, 은행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하고 분리될 수가 없다.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실제로 2020년 전까지는 가계 대출이 60조 원씩 증가를 했었는데, 2020년도에 100조 정도로 추가적으로 증가가 됐어요. 두 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한 80% 정도 증가가 됐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출을 할 수 있는 거를 40%로 제한을 했음에도 절대적인 대출 금액 자체가 증가를 했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집값 올라간 만큼 그 비율대로 다 대출을 해줘 버리면은 빌려줄 돈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찍어내게 되면은 우리나라 환율 위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맞춰서 찍을 수 있는 돈의 실제 수 내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들이 좀 생겨난 거죠. 그리고 뭐 15억 이상 아파트들은 한 푼도 대출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특혜를 주고 특혜를 안 준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사실상은 우리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집값이 두 배가 늘어난 만큼 우리나라 통화량을 그만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제로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이 이제 좀 떨어지면서
자, 21년에도 이 증감률 자체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2022년도에는 대출이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개념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돈을 갚아라라는 것이고 금리 인하라는 거는 나라에서 돈을 빌려가라 라는 시그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양적 완화의 방향에서 우리는 지금 통화 긴축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어야 돼요. 자, 근데 통화량은 제가 대출 자체가 통화량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건데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는 대출을 줄이고 대출을 상환을 하라는 거죠. 실제로 2022년도에 그래서 가계 대출은 상환을 한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런 가계는 이러한 정책들이 좀 먹혀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은 자, 가계 대출은 그 금리 변화 때문에 줄어들었지만 기업 대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서 사실은 이 기업 대출이라는 거를 면밀히 따져보면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자, 기업 입장에서 아까 금리 변화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뭐 벤처기업이라든가 성장기업이라든가 조금 약간 무모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럴 때라도 그래 한번 해봐.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라에서도 그런 거를 장려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양적 완화일 때는 전기차에 대해서 엄청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 그러다가 지금 양적 긴축을 하니까 전기차의 시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여론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금리 인상이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은 좀비 기업들이 계속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거는 건전한 기업들 빼고 네, 부실한 기업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망해라라는 거나 좀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정이 건전한 기업만 살아남는 게 금리 인상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라는 게 가계처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업 대출에 부동산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은 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비율 자체가 뭐 그렇게는 하고 뭐 좀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합니다. 자, 뭐냐면은 우리가 이 지배 대출을 받거나 하는 거는 그 LTV라든가 DSR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뭐 건물을 매입하거나 이런 것들은 법인으로도 매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법인이 신용대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담보대출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에서 집을 구입하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LTV를 40%로 제한을 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그러니까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가계 대출 자체는 LTV도 제한을 하고 이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 비율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절이 가능했었는데 상업용 부동산들은 그러니까 아파트 올라간 거에 비해서 건물이나 막 토지 이런 것들은 엄청 훨씬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는 대출 제한이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내가 이 시기에 꼭 새로운 걸 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로 대출을 해요. 그리고 소상공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사업용으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대출 증감액이 있는 것 자체에도 이게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서 뭐 앞에까지 보면 좀 복잡하니까 애초에 가계대출 60조, 기업대출 42조 해가지고 대충 우리나라가 1년에 100조 정도씩 가계와 기업대출이 증감액이 됐다 라고 생각했었을 때 제가 여기 지금 그게 써 있지는 않지만
자, 대충 1년에 100조씩 대출이 증가했었던 걸 그냥 일반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랑 비슷한데 그게 수치로 보면은 한 4에서 5%씩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통화량의 증가는 GDP의 증가하고 맞춰 가야 됩니다. 우리가 뭐 2% 정도의 그 성장률과 그 물가 상승률을 목표로 한다라는 게 선진국이 되면은 옛날처럼 4, 5%씩 그 GDP가 성장하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침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사실상 1%의 성장도 좀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자, 이거를 보시면은 2020년대에는 200조로 늘어났죠. 가계하고 기업 대출하고 포함해 가지고요. 그러면은 두 배로 늘어나서 거의 한 9%막 이 정도의 자, 통화량 증가가 있었고 2021년도에도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때도 대충 한 160조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가계대출은 증감률이 떨어졌지만 기업대출이 있기 때문에 다시 100조로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래프를 순서로 보게 되면은 대출이 4% 증가, 5% 증가, 뭐 10% 증가, 8% 증가, 5% 증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요때가 뭐 우리나라 성장률이 뭐 4% 대충 뭐 아무튼 뭐 우리나라가 뭐 3, 4%씩은 성장을 했으니까 그래도 꽤 고도 성장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2%뭐 이렇게 됐나? 아무튼 근데 1%에서 점점점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러니까 2020년 전까지는 성장률하고 요 대출 증가하고 이거가 비슷하게 갔었는데 이제 이 갭 차이가 엄청 커졌단 말이죠. 100조로 다시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라는 게 아니라 성장률 자체가 엄청나게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출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화량이 이 정도로 계속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긴축의 목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통화 긴축까지 가려면은 아직 갈 길이 엄청나게 멀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수치들도 막 있고 막 그게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얘기의 그 초점은 뭐냐면은 대출해줄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12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랑 뭐 이렇게 LTV를 풀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물론 뭐 취득세나 여러 가지들을 풀어주긴 했잖아요. 세금하고 규제를 풀어줬으니까 이게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는데 대출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현금 부자들은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금 부자들도 내가 이걸 산다라는 거는 나중에 누군가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살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현금 부자들끼리 거래하는 거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 강남이나 주요 입지의 초고가 매물들이 그런 거고 결국에는 대출을 풀어줘야 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둔촌주공을 위해서 그 분양 대출을 좀 풀어준 게 좀 아이러니하게 정부의 스탠스는 이거를 둔촌주공으로 해가지고 시그널을 이제 대출을 좀 풀어주고 이렇게 뭐 부양을 할 거다라는 시그널을 주지만 정작 그래서 얘네들이 다 대출 신청하면 어떡하지? 라는 양가적인 측면이 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 그 정도 소수의 물량은 괜찮겠지만 전국적으로 갑자기 대출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한다? 이거를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키포인트는 나라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나라에서 은행들한테 예금 금리 를 내리라고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대출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데 왜 예금 금리는 내리지 않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너네 예금에다가 돈 넣지 말고 대출을 갚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내가 예금을 해가지고 5%, 6%의 이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대출 금리를 갚는 것보다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출 금리보다 예금 금리를 낮춰야지 사람들이 차라리 대출 갚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동시에 사람들이 예금에다가 돈을 묶어 놓으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침체가 온다라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예금에 넣지 말고 쓰세요, 그 돈. 예? 우리 예금 이게 뭐 그냥 입출금도 아니고 막 1년, 2년 막 이런 식으로 돈을 묶어둔다라는 거는 경제가 안 돌아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금 금리 인하를 압박한 이유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왜 이야기를 꺼냈을까? 자, 우리가 거의 모든 대출은 부동산으로 인한 대출들이 많은데요. 담보로 대출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고점에서 담보액을 설정을 했었는데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을 하잖아요. 가치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담보가 부실해집니다. 자, 담보가 부실해지면은 이거는 은행 건전성에 하락이 와요. 자, 그래서 은행들은 이 부실한 담보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10억을 빌렸는데 그때는 부동산의 가치가 10억이었는데 하락해가지고 5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갭만큼의 추가 담보를 요구를 하게 되겠죠. 아니면은 뭐 상환을 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상환 압박을 하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금리 인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대출을 갚아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모든 부동산이 하락하고 게다가 거래 절벽이 일어난다. 자, 모든 자산은 이게 팔려야 이게 자산인 거지. 안 팔리면 이거는 그냥 영원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아파트는 다르지만 특히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가를 10억을 주고 샀던 100억을 주고 샀던 임대가 안 맞춰지면은 그 가치는 0으로 수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훨씬 더 위험하고 지금 대출과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인데 나라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건드리기는 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업이랑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법인으로 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건물에서 임대를 주고 사업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공장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는 거랑 비슷한 사업자 대출의 영역이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좀비 기업 퇴출하라는 거랑 마찬가지로 좀비 상가, 좀비 건물 이런 것도 퇴출되는 거는 기업이랑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건물이 망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서민 경제가 망가지면은 이거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파트나 실거주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그 정책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모든 부동산이 끝없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답이 없잖아요. 자, LH에서 얘기를 했어요.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가격으로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기준들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LH의 아파트 매입 가격 상한이 7억이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LH도 빚이 많은데 새로 발생하는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부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매입 임대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3% 줄었다. 물론 이거는 늘릴 수는 있겠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시그널은 뭐냐면요. 분양가가 7억 컷이다. 그러니까 지금 비싼 가격에서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방 폭락하면은 살 수도 있다. 있다는 시그널. 이건 뭐냐? 하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를 살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고 뭐 진짜 막 개박살 나지 아유 죄송합니다. 막 초박살 나지 않는 이상 살 수 없는데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도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둔촌주공 말고 다른 데는 지금 미분양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와줄 거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뭐 대충 팬데믹 기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양적 완화가 2배 정도. 그것도 제가 예전에 인플레이션이오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그 돈이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도 양적 완화를 하고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긴축의 시대에 더 이상 대출을 해줄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돈이라는 게 무조건 대출을 신청해가지고 무슨 뭐 내가 가치가 어떻고 담보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나라에서 대출해 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한이 되어 있지 않는 나라는 콩가루로 가는 겁니다. 막 이렇게 막 개발도상국 가보면은 막 몇천 %씩 막 이렇게 막 오르고 막 그런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미국의 연준하고 정책을 따로 갈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대출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줄이면 줄였지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에서 더 상승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부동산의 상승은 내가 산 가격에서 누군가가 그 다음에 대출을 일으켜서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을 거란 기대가 있을 때 가능한데, 나라에서 더 이상 가계에 부동산에 대출을 해줄 여력이 없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죠. 아까 그 얘기를 좀 빠뜨리긴 했는데 뭐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하방을 시그널을 준 이유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인 겁니다. 부동산이 끝없이 하락을 하게 되면요,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건데, 그 담보가 끝없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쉽게 더 폭락해야 된다, 니들이 뭐 자초한 일이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물론 그 얘기도 맞기는 하지만 나라 전체에서 봤었을 때 그렇게 되면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사지 않고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부동산을 가진 걸로 폭락을 하잖아요. 그럼 내 돈 가치 10억은 지키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하기 때문에 내 돈 가치 10억 자체도 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 사람 망했다고 나만 말짱한다라는 거는 그 시장 경제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물론 뭐 잘못하는 것들도 있고 하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굉장히 급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 요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는데, 아직까진 사람들이 괜찮거든요. 좀 제 전망까지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까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있고 상승의 기대감도 있어요. 아직은 버틸만함. 아직도 힘들겠다 죽겠다 막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다들 그래도 저축도 조금 남아있고 상승의 기대감도 있고 좀 버틸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요. 여기서 진짜 트리거는 기업의 도산 그리고 은행의 파산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옛날 IMF 때처럼 그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징이,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이 사람들한테 배당 안 하고 유보금 쌓아두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IMF 때의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위기가 왔었을 때 현금 들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버텨야 된다라는 IMF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좀 주식시장도 좀 왜곡이 되어 있죠. 유보금을 엄청 쌓아두고 배당을 잘 안 해요. 자,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를 대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줄이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처럼 대기업이 망할 일은 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중소기업들은 좀 많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리고 정부에서도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기존에 사업성이 없는 좀비 기업들은 퇴출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퇴출이 되고 망하고 해야지 사실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때부터 사실은 다시 부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실업률을 올리는 거잖아요. 물론 대놓고 그게 목표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실업률이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기업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대기업들 때문에 먹고 사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작은 기업들에 막 이렇게 투자하고 했었던 것들을 싹 다 걷어들일 겁니다. 알짜배기 산업만 남겨두고, 그리고 음, 아무튼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IMF 때 같은 일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트리거는 아무튼 엄청난 뭔가에 충격이 있을 만한 파산, 도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경착륙이 될 것이고 얕지만 긴 침체가 될 거라고 예상은 하는 겁니다. 예상은 하는 건데, 항상 예상은 이렇게 하지만 모르는 일인 거죠. 그렇지만 나라에서 미분양 주택을 뭐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둔촌주공을 이렇게 대출을 좀 풀어준다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은 진짜 큰일이 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부에서 보는 그런 수치들이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좀 틀릴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냥 제가 분석을 하기에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객관적인 사실에서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